그 사람은 제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죠. 쪽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며느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의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쪽지를 읽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럴 수도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인생 카세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2살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태어나고 2년 뒤엔 작은아들 민호도 세상에 나왔어요. 남편은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지만요. 집에만 오면 항상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안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과 평생을 함께 살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죠. 민수가 4살, 민호가 2살이 되던 해였어요. 남편이 일하던 공사 현장 근처에서 덤프트럭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죠.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유족분이시죠. 너무 안타깝지만 현장에서 이미.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6의 나이에 홀로 2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험도 제대로 들어놓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업고 안고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계산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생활이 유지되지 않았어요. 결국 파출부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친구의 소개로 한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 집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넓은 정원의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젊은 여자분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오신 분이시죠?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집 안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거실에는 100일도 안 된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저희 아이 봐주실 분을 찾고 있어요. 집안일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사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차를 내주셨습니다. 면접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같았어요. 제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는 말을 하자 사모님 얼굴이 환해졌죠. 아, 그럼 아이 다루는 건 전문가시겠네요. 저희랑 딱 맞는 분이세요.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었죠.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요. 그 모든 일들이 제게는 익숙했죠. 한 번은 아기를 안고 우유를 먹이다가 눈물이 났어요. 제 아이들은 제가 돌보지 못하는데요. 남의 집 아기를 돌보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서러웠거든요. 언니, 왜 우세요? 사모님이 언제 오셨는지 제 옆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죠. 아, 아니에요. 그냥 힘드시죠? 언니도 키울 아이들이 있는데. 사모님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러고는 다음 날부터 이것저것 챙겨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옷을 주시고 장난감을 주시고 때론 반찬까지 싸주셨죠. 언니, 이거 저희 애한테 선물로 받은 건데요. 아직 입히기엔 크거든요. 언니네 애들 주세요. 사모님, 이렇게 좋은 옷을 제가 어떻게 해? 괜찮아요. 어차피 입히지도 못할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사모님은 둘째를 낳으셨어요.
딸아이였는데 정말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사모님의 산후조리도 도와드렸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아기들을 돌봤죠. 사모님은 그런 제게 항상 고마워하셨어요. 언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3년쯤 됐을 때였어요. 제 작은 아들 민호가 자주 아팠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일을 일찍 마치고 병원에 가야 했죠. 사모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민호 때문에. 괜찮아요, 언니. 애가 아픈데 어쩔 수 없죠. 어서 다녀오세요. 사모님은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걱정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모님이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3년이 더 흘렀어요. 어느 날 사모님과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혹시 해고당하는 건 아닌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동안 민폐를 많이 끼쳤으니까요. 하지만 사모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언니, 저희 집 2층에 방이 비어 있거든요. 거기서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시는 게 어때요? 네. 그게 무슨, 언니 혼자 애들 키우면서 여기까지 출퇴근하시는 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냥 여기서 같이 지내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정부에게 집에서 같이 살자고 제안하는 사모님이라니요. 이런 분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어요. 사모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고 말고요. 저희 아이들도 언니 손을 완전히 탔는데 이제 와서 다른 분으로 바꿀 수도 없고요. 결국 저는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2층 방은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아이들은 신나서 방 안을 뛰어다녔죠.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응,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와, 진짜 좋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에요.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다니요. 제 인생에도 봄이 온 것 같았어요. 그 후로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정말 가족처럼 지냈어요. 사모님은 저를 언니라고 부르셨고요. 사장님도 저를 항상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사모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언니, 저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네, 이민을요? 네, 예전부터 준비하던 건데 이제 확정이 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이분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니, 이거 받으세요. 사모님은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목돈이 들어 있었어요. 사모님, 이건 너무. 언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이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세요. 저는 사모님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니요. 천사가 따로 없었죠. 사모님 가족이 떠나고 나서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칼국수 가게를 차렸습니다. 골목 안쪽 조그만 자리였지만 제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육수를 끓였습니다. 사골을 넣고 멸치를 넣고 푹 고안했죠. 김치도 직접 담갔어요.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분, 두 분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여기 칼국수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민수와 민호도 학교가 끝나면 가게에 와서 저를 도와줬어요.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김치를 나르고요. 아이들은 그렇게 철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김치 또 담가요? 어제도 담갔잖아요. 응, 손님들이 김치 맛있다고 하시거든. 신경 써야지.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민수는 공부를 잘했어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곤 했죠.
민호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가게에 뭐가 고장나면 뚝딱 고쳐내곤 했어요.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어느새 민수는 대학생이 됐고요. 민호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민수는 경영학과에 들어갔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았죠. 민호는 요리를 배우고 싶다며 조리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요리사 될래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 가게도 더 크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두 아들 모두 제 자랑이었어요. 남편 없이 키웠지만 아이들은 바르게 자라줬습니다. 민수가 28이 됐을 때였어요.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키가 크고 조용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진이라고 해요. 어머, 그래요. 들어와요. 수진 씨는 은행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저는 수진 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1년 후 민수와 수진 씨는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 모시고 살게요. 괜찮아. 너희끼리 살아라. 아니에요. 엄마 혼자 두고 못 가요. 결국 민수 부부는 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수진 씨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 모실게요. 고맙구나. 2년 후엔 민호도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밝고 쾌활한 성격의 여자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지예요. 은지 씨는 첫 만남부터 제 팔짱을 끼고 다녔어요. 애교가 많고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민호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민호 부부는 가게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았습니다. 주말이면 꼭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손주들도 하나둘 태어났죠. 민수의 아들 준호, 민호의 딸 하영이와 아들 재민이, 3명의 손주가 생겼습니다. 저는 가게를 정리하고 손주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준호를 안고 우유를 먹이는데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사모님 댁에서 아기를 돌보던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제 아이들을 못 돌봐서 서러웠는데요. 이제는 제 손주를 돌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두 며느리는 저를 정말 잘 따랐습니다. 명절이면 서로 더 일하겠다고 티격태격했어요. 언니, 이번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동서. 내가 큰 며느리잖아. 평소에 언니는 어머님 모시고 사시잖아요. 이번엔 제 차례예요. 저는 그런 며느리들이 너무 예뻤습니다. 아들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줘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손주들은 무럭무럭 자랐고요.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도 했습니다. 민호는 작은 레스토랑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손주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줬습니다. 준호는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하영이는 5살, 재민이는 3살이었죠. 할머니, 오늘 밥 맛있어요. 그래, 우리 준호 많이 먹어.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땐 몰랐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35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민호 가족이 나들이를 간다고 했어요. 하영이와 재민이가 벚꽃 보러 가자고 조르는 바람에요. 어머니, 다녀올게요. 저녁에 봬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은지 씨와 아이들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 몰랐죠. 저녁이 됐는데도 민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핸드폰을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수진 씨한테 전화를 걸었죠. 수진아, 민호한테 연락 왔니? 아니요, 어머님.
왜요? 연락이 안 되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경찰관 두 분이 서 계셨어요. 혹시 박민호 씨 가족분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으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수진 씨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요. 이미 세 사람 모두 숨진 뒤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정면 충돌을 했다고 했어요. 민호야, 은지야, 하영아, 재민아.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실이었어요. 민수와 수진 씨가 제 옆에 앉아 있었죠. 엄마, 정신 차리세요. 민수야, 내 동생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루아침에 세 식구를 잃다니요. 이런 일이 현실일 수가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빈소 앞에 하영이와 재민이의 작은 영정사진도 놓였어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민호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물 좀 드세요. 수진 씨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수진 씨가 저를 많이 걱정했어요. 특히 수진 씨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발을 주물러주고 밥을 챙겨주고 말벗이 되어줬죠. 어머님, 조금만 드세요. 수진아, 난 괜찮다. 어머님이 이러시면 안 돼요. 준호도 있잖아요. 준호는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항상 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랑 놀아요. 그래, 우리 준호. 손주의 얼굴을 보면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반년 후였어요.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밤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내가 늦길래.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어서 주무세요. 민수는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수진 씨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달려가 보니 민수가 침대에 누운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민수야,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뇌출혈이었다고 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쓰러졌습니다. 아들 둘을 다 잃다니요. 이럴 수가 있나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수진 씨가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알았어야 하는데.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민수의 장례도 치렀습니다. 1년 반 사이에 두 아들을 잃었어요.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이요. 모두들 저를 안타까워했어요. 어머님, 힘내세요. 두 아들을 다 잃으시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위로의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수진 씨는 그런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 평생 모실게요. 수진아. 그 말이 그때는 큰 위로가 됐었습니다. 민수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요. 저는 몇 달을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수진 씨가 매일 제 방에 들어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밥 드셔야죠. 수진아, 난 됐다. 안 돼요. 어머님까지 이러시면 안 돼요. 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일으켰어요. 준호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나야. 준호, 문 열어줘요. 그래, 잠깐만. 문을 열면 준호는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밥 먹어야 해요. 안 그러면 준호가 슬퍼요. 그래, 알았어. 할머니가 먹을게. 손주의 얼굴을 보니 그래도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진 씨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제 방을 청소하고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였어요.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주물러 줬습니다. 어머님, 좀 어때요? 수진아, 고맙다. 괜찮아요. 어머님은 제 어머니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아파트 재개발 보상 나왔대요. 재개발? 네, 기억하시잖아요. 몇 년 전부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고 보니 맞았어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낡은 곳이었는데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새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대요. 그래. 네, 좋은 일이에요. 어머님, 몇 달 후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넓고 깨끗한 집이었어요. 수진 씨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정말 좋죠? 우리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 고맙구나.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저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은 공허했어요. 두 아들이 그리웠습니다. 민호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민수의 다정한 목소리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저를 위해 더 노력했어요. 주말이면 산책을 가자고 했고요. 백화점에도 데려가고 맛있는 걸 해줬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홍삼이에요. 너무 비싼 거 사지 마라. 괜찮아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는 68이 됐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졌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자주 붓고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수진 씨는 저를 병원에 데려가곤 했어요. 어머님, 약 꼬박꼬박 드셔야 해요. 알았어. 제가 알람 맞춰드릴게요. 수진 씨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챙기는 며느리가 몇이나 될까요? 저는 수진 씨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준호도 벌써 중학생이 됐어요. 키가 훌쩍 컸습니다. 이제는 저보다 더 컸어요. 할머니, 무거운 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고맙다, 우리 준호. 손주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어요. 수진 씨가 자꾸 전화를 받더니 어딘가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친구를 만난다고 했지만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모르는 남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받았더니 황급히 끊더라고요. 어머님, 누구였어요? 잘 모르겠어. 남자 목소리였는데 바로 끊었어. 아, 그래요? 잘못 걸린 거겠죠. 수진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요. 얼굴이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착각이려니 했어요. 수진 씨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진 씨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여행 한번 갈까요? 여행? 네, 온천 있잖아요. 거기 가면 몸도 좋아진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괜찮다. 집이 편해. 어머님, 계속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기분 전환도 하실 겸 다녀오세요. 수진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계속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봤는데요. 거기 요양시설도 있대요. 요양시설? 네, 어르신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에요. 한 달 정도 있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이나요? 그건 좀 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진 씨가 워낙 권하는 바람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알았다. 그럼 다녀올게.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모든 거 다 준비할게요. 일주일 후였어요. 수진 씨와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준호는 학교가 있어서 친척 집에 맡겼다고 했어요. 어머님, 짐은 제가 들게요. 고맙다. 우리는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KTX는 비싸다며 버스를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터미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수진 씨가 제 손을 잡고 걸었어요. 어머님, 조심하세요. 사람 많아요. 응.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수진 씨는 자꾸 핸드폰을 봤어요. 누구한테 연락이 오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누구한테 연락 왔니? 아, 아니에요. 그냥 시간 확인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긴장한 것 같았어요. 기분 탓이겠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어요.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맨 뒷자리였어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응.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오랜만에 나들이라 그런지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 씨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어머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수진 씨는 버스 뒤쪽으로 갔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나도 안 왔어요. 화장실에 사람이 많나? 저는 걱정이 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떤 여자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40대 정도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아까 옆에 앉으신 분이 며느리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여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조용히요. 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여자의 표정이 심각해서 쪽지를 받았습니다. 여자는 재빨리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며느리분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아까 화장실 앞에서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어르신을 요양병원이라고 속여서 불법 감금시설에 보낼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집과 돈을 빼돌리려는 것 같아요. 다음 휴게소에서 내리세요. 제 연락처 남깁니다. 010.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쪽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수진이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를 잘 돌봐주던 수진 씨가요? 분명히 잘못 본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쪽지를 쓴 사람은 간호사였어요. 간호사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연락처까지 남겼습니다.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때 수진 씨가 돌아왔어요.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사람이 많아서요. 응. 수진 씨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 괜찮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 씨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좀 주무세요. 제가 깨워드릴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쪽지가 사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아니야,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수진 씨는 저를 5년 넘게 돌봐줬어요. 그런 사람이 저를 해칠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버스가 휴게소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휴게소예요. 화장실 가실래요? 응, 그럴게.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수진 씨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가방은 왜 들고 가세요? 아, 그냥. 귀중품이 있어서. 여기 놔두셔도 돼요.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저는 가방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화장실로 향했어요. 저도 그 무리에 섞여 걸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로 가지 않고 휴게소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 승강장이 보였습니다. 지금 가야 해. 저는 재빨리 택시를 잡았어요. 어디 가세요? 경찰서요. 제일 가까운 경찰서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수진 씨가 휴게소 밖으로 나와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 씨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가 왔어요. 3번, 4번, 5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버스에 안 계시잖아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수진아,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어디 가는 거였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온천 가는 거잖아요. 온천? 정말 온천이었니? 전화 너머로 수진 씨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누가 알려줬어. 내가 나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어머님, 그게.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럼 지금 경찰서로 와봐. 조사받아 보자. 어머님,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수진 씨가 저를 배신한 게 정말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는 빠르게 달렸어요.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룸미러로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0분쯤 지나서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이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이상한 곳으로. 저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경찰관이 의자에 앉혀주며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쪽지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불법 시설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이 쪽지를 어떤 간호사분이 주셨어요. 경찰관이 쪽지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그 간호사분께 연락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은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통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버스에서 쪽지를 준 그 간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혹시 오늘 고속버스에서, 아, 네. 제가 쪽지 드린 사람이에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간호사는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지금 경찰서에 계십니다. 혹시 정확히 무슨 내용을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젊은 여자가 통화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신경 안 썼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들렸어요. 오빠, 곧 도착해. 준비 다 됐지? 이러길래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요양병원인 줄 알아.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이었구나. 간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진명의 이전은 언제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치매 진단서는 나왔냐고도 하고요. 치매 진단서요? 네, 아마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돌리려는 것 같았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은 하셨습니까? 네, 제가 간호사거든요. 이런 일을 몇 번 봐서요. 혹시 몰라서 녹음했어요. 지금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경찰관의 핸드폰으로 파일이 도착했어요. 경찰관이 재생했습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곧 도착해. 준비 다 됐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응,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요양병원인 줄 알고 있어. 수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틀림없는 제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진명의 이전은 언제 돼? 치매 진단서는 나왔고, 저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예금 통장도 다 정리했어. 시어머니 도장도 있고, 걱정하지 마. 경찰관이 녹음을 멈췄습니다. 저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 며느리가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때 경찰서 문이 벌컥 열렸어요. 수진 씨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수진 씨는 저에게 달려왔어요. 하지만 경찰관이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신분증 보여주시겠어요? 저 사람 며느리예요. 어머님, 수진 씨는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경찰관이 수진 씨를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다른 경찰관이 나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며느리분이 다 자백했습니다. 자백을요? 네, 남자친구와 함께 계획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경찰관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수진 씨는 1년 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대요. 그 남자는 민수 씨의 회사 동료였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 장례식 때 만났다고 하더군요. 남자는 기혼자인가요? 아니요, 미혼입니다. 하지만 빚이 많다고 하네요. 수진 씨와 그 남자는 계획을 세웠대요. 저를 불법 감금시설에 넣고요. 치매 진단서를 위조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답니다. 집은 이미 명예 이전 서류를 준비했고요. 어르신 도장도 몰래 찍었다고 합니다. 제 도장을요? 네, 확인해 보니 위조 서류가 이미 여러 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준호는요? 손주는 어떻게 하려고? 손주분은 친척 집에 맡기고 남자와 재혼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사실로 가서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제 목소리에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수진 씨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남편도 죽고 혼자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가두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을 나왔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네. 끝까지 가야죠.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찰서 근처 여관에 묵었어요.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5년이나 함께 살았는데요. 그동안 저를 돌봐준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경찰서에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저는 준호에게 모든 걸 말해줬어요.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갈게요. 어디 계세요? 준호가 경찰서로 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그런 짓을. 준호 잘못이 아니야. 저는 준호를 안아줬어요. 할머니, 저 엄마 용서 못해요. 저 할머니랑 살래요. 그래, 우리 같이 살자. 수진 씨는 구속됐습니다. 사기와 불법 감금 미수, 문서 위조 등의 혐의였어요. 함께 계획을 세운 남자도 같이 잡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수진 씨는 법정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증인석에 선 간호사분이 말했습니다. 제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평생 그 시설에 갇혀 계셨을 겁니다. 재판부는 수진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남자는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요. 저는 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학교를 계속 다녔어요. 저는 손주를 위해 다시 힘을 냈습니다. 밥을 해주고 학교 준비를 챙겨주고 함께 산책도 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시험 잘 봤어요. 그래, 우리 준호 최고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아팠습니다. 수진 씨가 했던 말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준호 할머니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민호 씨 아내였던 박은지의 동생 김미라라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지 씨의 동생이라니요. 들어오세요. 미라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소식 들으셨죠? 사고로.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늦게 찾아뵙게 돼서 죄송해요. 저도 외국에 있다가 최근에 돌아왔거든요. 미라 씨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걸 맡겼어요.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님께 꼭 전해달라고요.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지 씨의 글씨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께 갑자기 이런 편지를 남기게 돼서 죄송해요. 어머님께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민호 씨를 만나고 결혼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큰 행운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난 건 더 큰 축복이었고요.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요. 어머님이 외로우실까봐 걱정이에요. 제 동생 미라한테 어머님 잘 모시라고 부탁해뒀어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은지 올림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 씨가 그렇게 저를 생각해줬다니요. 어머님, 제가 언니 대신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요. 미라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무슨, 아니에요. 언니 유언이에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 모시고 싶어요. 미라 씨는 진심이었어요. 그날 이후 미라 씨는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청소를 도와주고 장을 받아주고 병원에도 함께 갔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고맙구나. 미라 씨는 은지 씨와 달리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씨는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미라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사 올까 해요. 어머님, 혼자 계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뭐,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언니 유언이기도 하고,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결국 미라 씨는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매일 저희 집에 와서 저와 준호를 돌봐줬습니다. 준호도 미라 씨를 좋아했어요. 이모,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준호 재밌었겠다. 미라 씨는 준호의 좋은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요. 저는 쪽지를 줬던 간호사분을 찾아갔습니다. 미라 씨가 연락처를 알아내줬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간호사분은 환하게 웃었어요. 아, 할머니. 그때 그분이시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간호사분의 이름은 정수아 씨였어요. 42살의 미혼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더 신경이 쓰여요. 수아 씨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 후로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수진 씨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어요. 준호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 엄마 안 볼래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 수진 씨는 몇 번 전화를 했지만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미라 씨와 준호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미라 씨는 요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새로 배운 요리예요. 오, 맛있구나. 준호도 밝아졌어요. 성적도 올랐고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전교 10등 했어요. 진짜? 우리 준호 최고다. 저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71살이 됐습니다. 준호는 고등학생이 됐어요. 키도 훌쩍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가면 경영학 공부할 거예요. 아빠처럼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미라 씨는 여전히 저희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수아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할머니 뵙고 싶어서요. 그래, 우리 집으로 와. 수아 씨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미라 씨와 준호도 함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아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라예요.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았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그때 버스에서 쪽지 건네는 게 정말 떨렸어요. 수아 씨가 말했습니다. 왜요? 혹시 제가 오해한 거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에요. 미라 씨가 수아 씨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언니가 어머님을 구해주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웃고 떠들었어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아 이모, 미라 이모랑 친구하세요. 응, 그럴게. 두 사람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수아 씨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때로는 미라 씨와 함께 장을 보러 가고요. 주말이면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제 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니요.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한테 배신당하고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은지 씨의 동생 미라 씨, 그리고 저를 구해준 수아 씨.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꼭 피를 나눈 사람만이 아니라는 걸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요.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걸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준호가 학교 숙제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가족이 뭐예요? 가족? 네, 선생님이 가족에 대한 작문을 쓰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가족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들이야. 그럼 미라 이모랑 수아 이모도 우리 가족이에요? 그럼 당연하지. 준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그럼 저 그렇게 쓸래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미라 씨가 아침밥을 차려놓고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아침 됐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준호도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앉아요. 배고파요.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세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누구에게나 이런 시련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쯤에서 자신의 시간을 떠올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배신도 당했어요. 정말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저는 배웠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은지 씨처럼 떠난 후에도 저를 걱정해 준 사람, 미라 씨처럼 언니의 유언을 지키려 온 사람, 수아 씨처럼 위험에 처한 낯선 사람을 구해준 사람,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 것 같나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 곁에도 좋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며느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5년이나 저를 돌봐줬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큰 실수였습니다. 믿는 것도 좋지만요. 적당한 경계심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상한 일이 생기면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저도 만약 수아 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요. 작은 용기를 내어 도와주세요. 그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카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